속속 당선이 확정되는 후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른쪽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는 현재 1위, 새누리당이 현재 111곳 지역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더민주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준 교수님께서 이게 혹시 뒤집어진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네. 전국에 회오리 바람이 불 것이라고 했는데 104까지 또 쫓아왔군요. 111대 예. 104까지 쫓아왔고 국민의당도 24석, 지역구에서 24석에서 1위를 차지하고 네. 있고 정의당이 2석, 무소속이 12석. 네, 지금 보면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후보들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초접전 지역이 유난히 많은 선거인 것 같습니다. 접전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앞서 낙동강 벨트 봤어도요. 그 낙동강 벨트에서도 지금 접전 지역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향수도 있고 사실 이제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보면 YS 이제 김영삼 대통령 비서 출신인데 정말 지역에서 몇 번씩 떨어지고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다진 것들이 사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 선거를 보면 특히 이제 지역 밀착형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결과가 볼 수 있어요. 전재수 후보도 그렇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서 몇 번 떨어지면서 그래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계속 표를 다져왔던 후보들이 보면 예. 상당히 이번에 이제 저력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어떤 공천 과정에서 뭔가 이제 낙하산 같이 갑자기 떨어진 후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뭔가 오랫동안 알리고 뭔가 다져놓고 이런 후보들이 선전한 걸 보면 이제 앞으로 공천의 흐름도 어떤 갑자기 그냥 전략 공천 뚝뚝 떨어지는 이런 후보보다는 오히려 지역 밀착형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저희 접전 지역의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예. 남양주갑도 여기는 다시 뒤집혔는데요. 더민주 조홍천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191표 차입니다. 개표가 67%나 진행되는데요. 제가 정말 초접전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여기도 0.6%포인트 차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접전인데요. 예, 야권 강세 지역인데요. 더민주 김한종 후보,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냈었던 후보죠. 새누리당 여기도 김성태 후보네요. 36.1%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갑 개표는 아직 36.9% 정도 진행이 됐는데 새누리당의 심규철 후보가 39%로 2%포인트 차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파주는 황진아 후보가 조금 따라간 것 같은데요. 이제 630표 차이로 따라갔고 초반에는 좀 격차가 났었는데 워낙 여기 여당 강세 지역이죠. 워낙 전통적으로요. 예, 황진아 지금 파주 갑의 경우도 윤덕 후보가 앞서고 있어서 이제 여기가 원래는 여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그것도 바뀐 것 같아요. 하지만 개표가 아직 50%가 진행되지 않아서 봐야겠네요. 새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신규 유입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개표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38.4 됐고요. 여기도 79.6% 거의 80% 육박하는데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1,700표 차로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번에 선거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강화, 서울, 중국 옹진이었는데 강화가 추가가 돼서 선거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안상수 후보가 예전 선거구를 좀 바꿔서 출마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강화가 들어가서 바뀌는 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장 지냈던 안상수 후보가 공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가 볼까요? 개표가 아직 21% 진행된 상황이고요.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가 42.2%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시장을, 이 이학재 의원의 시장을 몇 번씩 가서 상당히 후원했던 지역인데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네요. 강원 원주을 이것도 3번 최근에 여당이 승리했던 곳인데요. 새누리당이 20.9% 개표 진행됐습니다만은 더민주의 송기현 후보가 45%로 앞서고 있고요. 새누리당 이강우 44.1%, 144표 차입니다. 충남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재밌는데 아닙니까? 36표 차인가요? 지금
뭐 36표. 이인재 의원이 이제 이번에 이기면 국회의장을 도전하려고 했었는데 예. 김종민 후보한테 상당히 좀 떨림이 잡히는. 지금은 건데 소수점까지 갔네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기면 국회의장에 도전하려는 의원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이인재 의원도 그런데 두 후보가 다 지금 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민 후보는 어떤 건가요? 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거기에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노로 불리는 인물이고 또 이 지역에서 몇 번 출마해서 이제 낙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상당히 좀 저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36표 차 지금 초접전입니다. 예. 충북 청주 청원입니다. 개표가 84.2% 대부분 진행이 됐고요. 더민주 변재일 후보가 41.4%로 앞서가고 있지만 이것도 초접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본인들은 지금 피를 말리는 거죠. 지금 머릿속에 하얘 겁니다. 오늘 개표를 새벽까지 좀 그래야 될 것 지켜봐야겠네요. 같아요. 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산 연재입니다. 여기도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개표 상황이. 김희정 전 여성부 장관이 이 시절에 여성부 장관을 했는데 뭐 당선이 무난할 것이라고 사실 예정을 했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 왔을 때도 뭐 잘 돼 가죠 해서 악수도 하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요즘 것 같습니다. 개표가 91.3%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1,300표 차가 나기 때문에 아주 막판에 분전하지 않으면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곳입니다. 김혜영 후보는 어떤 후보인가요? 잘 모를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현재는 한 17대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험도 있는 지역입니다. 연재라는 특성이. 네. 부산에서 더민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네, 경남 창원 마산 회원 지역구 이곳은 새누리당 윤한홍 47%, 더민주의 하귀남 44.9%, 개표가 53% 진행됐는데 1,149표 차이, 아직도 접전입니다. 지역별로 개표율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지역을 좀 볼까요? 네, 끝인가요? 네, 지금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원래 지금 개표한 지 5시간 됐기 때문에 예. 이 시각쯤 되면은 대부분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봤었는데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예전에 그 문학진 의원이 있을 때 문세표라고 해서 세표 차이 세표 차를 해서 예. 결정 승부가 나눠진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우리 선거가 있기 전까지 어떤 예측을 했냐면 이제 국민의당이 7 내지 10%를 가져가면 그거는 뭐 뻔하게 새누리당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은 교차 투표를 한 것이 예. 주요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요.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역구에서 더민주당을 찍은 사람의 20.8%가 국민의당을 비례대표 때 찍었거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새누리당을 찍고 나서도 그리고 비례대표 때 국민의당을 찍었다는 비율이 12.9%.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주 굉장히 절묘한 예. 전략적 투표가 나오지 않으면 저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당의 그런 그 나름대로의 예. 그런 정당 투표에서의 효력이 결국 지역구에서는 더민주적인 유리하게 작동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이 129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도 했고요. 서울 용산을 좀 볼까요? 그럼 끝났네. 네, 이것은 지금 개표의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 예. 그래프인데요. 진영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지금은 42.2%, 1,400표 넘게 표차를 벌였고 87.5% 개표됐기 때문에 뒤집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황준자 후보 같은 경우는 육군 대위 출신입니다. 이게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본인의 어떤 그런 성장으로 해서 참 메트로 경영기획실장까지 하고 사실 여성으로서는 여당의 양향자다 뭐 이렇게 예.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떤 이 선전을 했었는데 결국 상당히 좀 뒷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영 후보는 당적을 바꾼 게 좀 어떻게 작용한 처음에는 걸까요? 사실 좀 예. 이게 처음에는 유리할 걸로 봤는데 네. 점점 가면 갈수록 황춘자 후보의 인물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어떤 고전을 면치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에 불어닥친 이 야당 바람 여기에 또 아마 상당히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예. 황춘자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 후보로 이 지역에 출마를 했었죠. 예.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은 좀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접전이었네요. 예. 우리가 많이 흔히들 이제
이제 알고 있는 통선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점점. 경기 안산 상록을 여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김영환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다가 예. 거꾸로군요. 홍장표 후보가 좀 앞서갔었죠. 홍장표 초반에. 후보가 예. 많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김영환 후보가 바짝 따라가면서 지금 29표 차인가요? 29표 차군요. 예. 이게 지금 13.8%. 이전에 여론조사에서는 김영환 후보가 뭐 3위 할 때도 있었고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 뭐 거의 당선 가능이 없는 것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결국 지금 국민의당 바람이 저렇게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는 초반부터 어쨌건 계속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한정 후보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한때 바짝 붙었다가 개표 60% 좀 넘었을 때 바짝 붙었다가 지금 조금 더 격차를 벌여가고 있는, 이게 지역별로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후보한테 유리한 지역이 개표됐냐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여기 이제 박기춘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제 공백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더민주의 지역구였습니다. 네. 접전 지역. 그래프를 통해서 개표 상황에 따른 득표율 변화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학재 후보가 초반에 앞서가다가 지금 좀 떨어지는 추세인가요? 개표가 좀 느립니다. 26.5%. 아직 초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박근혜 지켜봐야 될 것 대통령의 같습니다. 비서실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예. 저는 왜냐하면 인천 서구 갑을이요. 인천 중에서 20, 30대의 구성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그 여당으로 봐서 이제 험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우영 의원도 그쪽에다 착출했지만 상당히 이학재 의원이 뭐 서구청장 출신이면서도 지역을 다전데 불구하고 저런 표가 나온다는 거는 예. 그 선거 지형이 결코 여당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인천은 또 야권에서 더민주와 정의당이 단일화를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한 곳이기도 하고요. 강원 원주 을입니다. 강원 원주는 더민주 후보가 송기현 후보가 처음에는 많이 앞서가다가 네. 이강우 새누리당 후보가 맹추격하면서 지금 144표 차. 그런데 아직 20%밖에 안 됐군요. 개표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원주는 강원도에서 그래도 야당이 좀 센 지역이죠. 나름대로. 충북, 청주, 청원입니다. 네, 오성균 후보가 초반에 좀 앞서가다가요. 변재일 후보가 좀 추격해서 따라왔고 지금 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좀 따라잡은 것 같은데요. 692표 차입니다. 개표가 84.2%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재일 의원은 뭐 야당 중진이고요. 전북 김제 부안 이것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320여 표 차네요. 85.9%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 그리고 더민주의 김춘진 후보가 321표 차이로 국민의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본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네요. 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건 지금 초접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여권의 대선 구도를 얘기하다가 김우성 대표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느냐까지 짚어봤는데 야권은 어떻습니까? 야권의 대선 구도가 이번 총선 결과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뭐 그 자체가 뭐 법 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호남에서 패배했다고 보는 게 상식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뭐 100석을 넘었기 때문에 호남에서 패배가 희석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야당에서는 어쨌든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반면 김부겸 이제 후보는 상당히 뭐 야권의 그 대선자로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 뭐 대구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고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이긴 합니다만 야권에서 그래서 안철수, 김종인 대표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2석, 107석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일단 100석을 넘긴다고 만약 본다면은 네. 김종인 대표가 뭐 본인은 킹메이커는 하지 않겠다, 킹을 하겠다라고 그런 말 얘기했는데 했었죠. 예. 뭐 대선 주자로 당장 자리매김하기는 어렵겠으나 당권에 도전한다든지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주주로 이제 부상시키다 하는 예. 그런 노력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난 96
2006년도 상황을 보면은 당시 자민련이 50석으로 해서 제3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97년도 DJP 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현재 이번 그 총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말까지 각자 자신의 그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을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하나는 과거 DJP 연대처럼 그냥 당은 그대로 놔두고 연대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통합을 해서 가져갈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당대당 통합이란 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기 지금 때문에.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 당선이 네네. 확실시되고 있는데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의원님 이쪽으로 약간만 여기 가서 앞에 좀만 숙여주세요. 네, 서울은 뭐 더민주가 압승을 했는데요. 보고 말해요. 이쪽 보고 말해요. 그중에서 살아 돌아온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입니다. 서울 동작을 지난번 재보선에서 당선됐고요. 이번에 제가 적당히 볼게요. 이 지역에서 두 번째 당선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동작을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뜨겁게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또 받아들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 소감이었습니다. 교수님, 질문하실 거 이제 4선 의원이 되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내대표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친박 중심의 당대표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결국은 당대표도 통합형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일방적으로 과거와 같은 아직 강성 친박이 가져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한테는 큰 기회가 왔고, 또 본인 지금 외통위원장도 하면서 많은 부분 속에서 경륜을 쌓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원내대표 경선에 나올 저는 후보라고 봅니다. 당대표에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 그건 뭐 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본인이 뭐, 이제 네. 그 이번에 원내대표를 나온다고 하고 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네, 나오고 뭐 있잖아요. 의원들 만나고 예. 다니면서 이제 원내대표에 대한 운동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선거운동 많이 원내대표의 뜻이 있군요. 지금. 네. 아까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예.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아까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호남 패배라는 족쇄, 하지만 또 어떻게 다른 측면을 보면은 수도권에서의 승리라는 그 공,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의 선전이라는 또 그런 성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상반된 결과를 지금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본인이 풀어나가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는 역시 문재인 전 대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선에서 물러나는 형식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을 거지만은, 그렇지만 향후 내년에 치러지는 대권 과정에서 또 야권 재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려고 틀림없이 할 것이고, 그것이 본인이 다시 대선 주자로 컴백할 가능성도 저는 뭐 닫아둘 수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렇게 부분에 봅니다.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하십시오. 던진 말도 있고, 결국은 호남에서 내가 맹주 역할로서 해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내가 양보를 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할 차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야당에서 호남을 지지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로 가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양당에서 모두 러브콜을 보냈었죠? 러브콜을 했는데, 저는 뭐 예측을 해보면 두 정당이 만약에 통합을 하고 합당을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통합을 할 수 있는 중추의 역할, 그러니까 두 정당을 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깊이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이런 듭니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와 이제 문재인 대표는 지금 뭐 당장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표는 일정 부분은 뭐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름의 주장할 수 있는 명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문재인 대표 측에서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서 석권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몇 석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수도권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어떻게 당신이 그 야권 통합 후보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야권의 전반적인 승리가 야권의 통합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도래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거죠.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오고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후보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단지 통합의 어떤 뭐 단초,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건 다 킥이 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야권이 상당히 선전한 것이 내년 대선의 통합 과정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문재인 전 대표는 아마 백의 정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이제 선거 나간 분들 중에서 친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선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정말 킥 만들기, 여기를 위해서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문재인 대표는 일단 이 선으로 물러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콜백을 위해서 이분들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물론 본인의 많은 책임지는 형식은 취하겠지만 결국 당 안에서 했던 이분을 다시 몰고 오려는 그런 어떤 친문 세력의 확장, 이것이 볼 수 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분당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주류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일체화된 그런 지금 모습을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선거에서 김정인 대표를 구원투수로 영입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뭐 지금 협력 관계 당분간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은 뭐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로 뭉친 이 친문 세력들이 다시 문재인 대표 컴백을 위해서 애를 쓸 거는 분명하고, 예. 그렇지만 또 야당 지지자들은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을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이제 받아들일 때도 됐다. 그래서 둘 중에서 경쟁을 시키고 선택하는 그런 단계가 남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상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대권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올 6월 18일에는 다 내놔야 되는데 예. 지금 더민주는 제가 알기로는 1년 전까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충분한 시간 속에서는 빠져있다 하더라도 예. 뭐 당권을 갖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면에 나서서 아직 조급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야권 내에서의 단일화 논의 또는 뭐 통합의 논의가 나올 때 그때는 뭐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문재인 전 거죠. 대표의 경우는 자신의 세력으로 아마 당권을 잡게 하려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판세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북에서는 새누리당 1석, 더민주가 2석, 국민의당이 7석. 전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지금 지역구에서 109석, 더민주가 106석. 그래서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25석에다가 그 비례가 13석해서 거의 목표인 40석에 육박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각 당 표정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3당 표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으로 가보죠. 강정규 기자. 네, 새누리당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이제 개표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재 판세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탓에 이곳 선거 상황실 분위기는 다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자리를 떴고 일부 비례대표 후보들만 남아서 개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구별 당락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야당의 선대위 사령탑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속속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를 보면 수도권은 물론 텃밭인 영남에서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선대위 본부장은 공천 과정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 전통 지지층인 5, 60대 유권자들이 많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영환 선대위 대변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사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예측하지 못했던 패배이기 때문에 아마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표적을 좀 알아보죠. 안유라 기자. 네, 더민주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더민주는 예상보다는 그래도 좋은 성적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더민주는 현재까지 개표 결과 당초 예상을 웃도는 100석에서 110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해지자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수도권 강세에 더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일부 후보가 선두를 달리자 전국 정당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과반 차지가 힘들게 예측되자 정부 여당을 겨냥한 경제 심판론이 적중했다는 판단에 다소 들뜬 분위기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조금 전 인사말에서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이 표로 심판했다며 내년 대선을 생각해 더민주가 강조했던 경제 민주화와 포용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민주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에 밀려 줄줄이 낙선이 예상되자 안타까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더민주도 이번 선거에서 매우 반성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더민주 선거 상황실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네, 국민의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고무된 분위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전국 개표 상황에서 우세 지역이 20곳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목표치인 30석 이상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현재 개표 상황을 보면 국민의당은 개표율 49% 상황에서 지역구 20여 곳에서 당선권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특히 최대 전략 지역인 광주에서는 이 선거구 8곳 모두 국민의당이 석권할 수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국민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모두 합쳐 최소 31석에서 최대 43석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곳 마포 당사에서 만난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만 개표 결과가 나온다면 이번 선거는 신생 정당으로서 할 만큼은 역할을 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역구 선거사무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다 더 나은 삶과 보다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이 짤막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안철수 대표 이외에 추가 당선인을 낼 수 있을지, 또 정당 득표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 두 자릿수 의석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정의당은 다소 실망한 분위기지만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종 개표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거 상황실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른쪽 상단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지역이 108곳이고요. 더민주가 107개까지 따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조사 아까 보니까요, 굉장히 범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좋은 성적, 그리고 새누리당이 가장 나쁜 성적을 하면 뒤집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언뜻 제가 기억나는 게 16대 총선 때, 그때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어요. 133석을 얻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라 새천년민주당이 115석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공동정부라는 이제 자민련이 17석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1당이 야당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16대 이후에 처음 여소야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처럼 여소야대나 여대야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당이 야당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16대처럼. 글쎄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화면에 지금 나온 추세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비례대표가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예상으로는 19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2석, 국민의당 13석 이 정도로 나오니까요. 19석이면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8% 정도 얻는 거로 나오는데요. 그 석이 추가가 되면은 지금 상황은 일당 자체는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